자, 모방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울 뉴런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리촐라티의 원숭이 실험이고요. 이거는 EBS 세상의 모든 법칙 영상에 굉장히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리촐라티의 원숭이 실험에서는 여러 마리의 원숭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실제 움직이는 원숭이가 있었고 가만히 지켜보는 원숭이가 있었는데 가만히 지켜보는 원숭이의 뉴런이나 실제 움직이는 원숭이의 뉴런이나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선 어쩌면 우리의 뇌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야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거나 듣고만 있어도 꼭 내가 경험한 것처럼 뉴런이 활성화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 모든 만사를 어떻게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상담자가 될 사람들인데 상담자가 만날 내담자들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경험을 해야지만 그들을 공감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버림도 받아봐야 되고 매도 맞아봐야 되고 뭐 또 공포도 겪어봐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만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상담자가 될 수 없겠죠. 근데 우리 머릿속 안에는 어떤 뉴런이 있냐면 그냥 보거나 듣고만 있어도 똑같이 내가 경험한 것처럼 활성화되는 뉴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내가 그 일을 겪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뉴스 같은 거를 보면서 때로 울 수도 있고 막 분통을 터뜨릴 수도 있고 내가 겪은 일도 아닌데 꼭 내가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뇌는 어쩌면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꼭 내가 실제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거울 뉴런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의도에 반응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것을 공감 뉴런이라고도 부릅니다. 자폐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는 것은 이 자폐아들은 실제 이 뉴런이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울 뉴런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과 두정엽과 측두엽 쪽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주로 그렇다는 것이고 거의 뇌의 전반적인 부분에 이 거울 뉴런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뉴런이 뇌 속에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지금도 역시 굉장히 많은 범죄자들이 있고 사이코패스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질문은 우리에게 있는 공감 뉴런 혹은 거울 뉴런이 본래적으로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도대체 범죄자들, 사이코패스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서 한 가지 단서는 바로 가지치기죠. 아기 때서부터 본래 있었던 어떤 공감 뉴런, 거울 뉴런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지치기라는 과정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없어져 버리겠죠. 상상하면 굉장히 슬픈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감 뉴런이나 거울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면대면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face to face.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뉴런이 어떻게 보면 더 자극받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특히 아이들의 현실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모두 스마트 기기에 많이 빠지면서 이 페이스 투 페이스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자면 이런 것이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이들은 가지치기가 일어나게 되면 아예 공감 뉴런이나 거울 뉴런이 머릿속에서 많은 부분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 또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공감받고
좋은 상호작용을 부모님과 했느냐? 했었다면 그 뉴런이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가정 안에서 공감도 못 받고 거의 버려진 상태가 됐다, 미움받았다고 한다면 이 뉴런이 유지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상담자에게도 중요하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자료들 조금 더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적인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고 나서 바로 주어져야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경우들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마트나 뭐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엄마들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집에 가서 두고 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참 뒤에 집에 갔어요. 이제 엄마는 그 시간 내내 얘를 어떻게 혼낼 것인가를 얼마나 궁리를 많이 했겠어요. 아이 입장에서 어때요? 다 까먹었죠. 즐겁게 어쨌든 뭐 마트 갔다 놀다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너무나 심각한 얼굴로 너 일로 와! 당장 여기 앉아! 너 뭐 잘못했어! 이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 어때요? 엄청나게 황당하겠죠.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그냥 무서우니까 울고 뭐 일단 빨리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이 상황이 빨리 끝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고, 그러면 뭐가 지금 학습되는 거예요? 내가 대충 이 상황만 피하면 된다는 게 학습되지, 엄마가 생각하듯이 내가 아이를 혼냈으니까 아이가 다음번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 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음번에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또 너 진짜 집에 가서 봐 하고 이걸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서 계속 이게 되풀이 되면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어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왜 이렇게 아이를 양육을 못할까, 애는 아이대로 엄마한테 대해서 또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아까 강화는 이 간헐적 강화가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처벌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면은 행동 소거의 효과가 적어요.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특히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 오히려 적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확실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처벌을 할 거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처벌을 할 거라면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성범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처벌이 약하니까 그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되풀이하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얼마 있지도 않고 나와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들인 건데 그들에게 가서 3차 가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처벌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문제 행동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사실 긍정 행동에 대한 강화가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때 오히려 가장 이 행동 수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지만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그 아이가 균형 잡힌 그런 성장을 할 수 있겠죠.